연을 쫓는 아이. 2001년 12월. 나는 1975년에 어느 춥고 흐린 겨울날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때 나는 12살이었다. 나는 그날 무너져가는 담장 뒤에서 몸을 웅크리고 얼어붙은 시내 가까이의 골목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오래전 일이다. 사람들은 과거를 묻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것이 틀린 말이라는 걸 깨달았다. 과거는 묻어도 자꾸만 비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지난 26년 동안 아무도 없는 그 골목길을 내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같다. 지난 여름 어느 날 라힘 칸이 파키스탄에서 전화를 했다. 그는 나한테 그곳으로 와달라고 했다. 수화기를 귀에 대고 부엌에 서서 전화를 받던 나는 전화기 속에 있는 게 라힘 칸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속죄하지 못한 죄들이 가득한 내 과거가 그 속에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산책을 나가 골든게이트 공원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스프레클스 호스를 따라 걸었다. 이른 오후의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몇십 개의 모형 베드의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떠다니고 있었다. 그때 나는 문득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기다란 남색 꼬리가 달린 두 개의 붉은 연이 떠 있었다. 두 개의 연은 공원의 서쪽 끝에 있는 나무들과 풍차들 위에 이제는 내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샌프란시스코를 내려다보며 두 눈처럼 나란히 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내 귀에 하산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언청이었던 하산. 나는 버드나무 가까이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라힘 칸이 전화를 끊기 직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다시 착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 나는 쌍둥이 연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하산을 떠올렸다. 그리고 바바를 떠올리고 알리와 카불을 떠올렸다. 나는 1975년 겨울이 되어 모든 것이 바뀔 때까지 내가 살았던 삶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되게 한 그 겨울을 떠올렸다. 2장. 하산과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 차도에 있는 포플러 나무에 올라가 깨진 거울 조각으로 햇빛을 이웃집 안으로 반사시켜 사람들의 속을 썩이곤 했다. 우리는 높은 가지에 발을 대롱거리며 앉아 있었다. 우리의 바주주머니에는 말린 오디와 호두가 잔뜩 들어 있었다. 우리는 오디를 먹고 또 서로에게 킥킥거리며 던지고 번갈아가며 거울을 비춰댔다. 하산이 나무 위에 앉아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빛이 거의 완벽하게 동그란 얼굴에 비치던 모습. 나무로 조각한 중국 인형처럼 생긴 얼굴, 납작하고 넓은 코, 대나무 잎처럼 비스듬하고 가느다란 빛에 따라서 금색, 초록색, 하늘색으로 바뀌는 눈, 아래로 처진 작은 귀, 나중에 생각이 나서 불쑥 보탠 것 같은 뾰족하고 도톰한 턱, 중국 인형을 만들던 사람의 연장이 미끄러지거나 어쩌면 피곤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갈라진 입술. 아직도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때때로 나는 나무 위에서 하산에게 새 총의 호두를 넣어 이웃집 독일산 셰퍼트에게 쏘라고 했다. 하산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내 말을 거절하지 않았다. 하산은 내 말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새 총을 쏜 그의 재주는 대단했다. 하산의 아버지 알리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노발대발했다. 알리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 한도의 화를 냈다.
그는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나무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했다. 그리고 거울을 빼앗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했던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해줬다. 악마도 기도를 하는 무슬림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려고 그들에게 거울을 비쳤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들을 노려보며 늘 이렇게 덧붙였다. 악마는 그렇게 하면서 웃는단다. 내 아버지. 하산은 발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우물거렸다. 하지만 그는 나를 고자질하지 않았다. 거울을 비추고 이웃집 개한테 호두를 쏘라고 한 것이 내 생각이었다는 얘기는 결코 하지 않았다. 포플러 나무는 철문의 여지는 붉은 벽돌로 된 차도 양쪽에 심겨져 있었다. 그리고 다시 철문은 우리 집으로 통하는 차도로 이어졌다. 집은 벽돌길 왼쪽에 있었고 벽돌길 끝에는 뒷마당이 있었다. 사람들은 카불 북쪽에 위치한 신흥 부유층 지역인 와지르 아크바르크 안에서 우리 집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카불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덩굴 장미가 양쪽으로 심겨진 널찍한 입구를 지나면 바닥에 대리석이 깔리고 창문이 넓은 큰 집이 나왔다. 바바가 이스파한에서 직접 골라서 사온 정교한 모자이크 타일이 4개의 욕실 바닥에 깔려 있었다. 벽에는 바바가 캘커타에서 구입한 금색 실로 뜬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었고 둥근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다. 위층에는 내 침실과 바바의 방, 바바의 서재가 있었다. 서재는 흡연실이라고 하기도 했다. 서재에서는 늘 담배와 계피 냄새가 났다. 바바와 그의 친구들은 알리가 차려준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서재로 들어가 검은 가죽 위에 앉아 쉬었다. 그들은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고 그들이 좋아하는 3가지 주제, 즉 정치와 사업과 축구에 대해 얘기했다. 때때로 나는 바바에게 같이 있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그럴 때면 바바는 문간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어서 가거라. 어른들을 위한 시간이다. 가서 책이나 읽어라. 그리고 문을 닫았다. 바바에게는 어째서 늘 어른들을 위한 시간만 있는지 궁금했다. 나는 문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때때로 나는 그들이 웃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1~2시간씩 그런 자세로 있었다. 아래층 거실의 둥근 벽을 따라 고급 장식장들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여러 개 있었다. 국왕이 암살당하기 2년 전인 1931년에 할아버지가 나디르 샤 국왕과 함께해서 찍은 선명하지 않은 오래된 사진도 있었다. 사진 속의 2사람은 죽은 사슴을 앞에 놓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신고 어깨에 총을 맨 모습으로 서 있었다. 부모님의 결혼식 날 밤에 찍은 사진도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멋진 바바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짓는 어린 공주 같은 어머니가 사진 속에 있었다. 바바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인 라힘 칸이 우리 집 옆에 서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 2사람 다 웃지 않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바바는 피곤하고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안고 있었다. 나는 그의 팔에 안겨 있었지만 내가 잡고 있는 건 라힘 칸의 새끼손가락이었다. 둥근 벽은 식당으로 이어졌다. 식당 주간에는 마호가니 식당이 놓여 있었는데 3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크기였다. 아버지는 거창한 파티를 좋아해서 거의 매주 손님들이 그 식탁을 꽉 채우곤 했다. 식당의 한쪽 끝에는 높은 대리석 벽난로가 있었다. 겨울이면 늘 오렌지색 불빛이 비치는 곳이었다.
커다란 미닫이 유리문을 열고 나가면 반원형 베란다가 있었다. 2에이커에 달하는 뒷뜰과 벚나무들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바바와 알리는 동편 담을 따라 작은 채소밭을 일궜다. 토마토, 박하, 후추나무도 심었고 열린 적이 없는 옥수수도 한 줄 심었다. 하상과 나는 그걸 병든 옥수수담이라고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